이 집안의 씨를 잇지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어머니. 소첩이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3년이다. 택이 한 번 없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소첩의 탓이 아닙니다. 한양 북촌 자시. 사위가 죽은 듯 고요한 밤이었지요. 기왓장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담장 아래 바깥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쥔 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단 말이냐. 그것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3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지요. 어째서였을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린 적 없는 여인이 어째서 저 어두운 밤길 위에 홀로 서야 했을까요? 정녕 그것이 이유였을까요? 씨를 잊지 못한 탓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채통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비밀이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를. 그날의 선택은 훗날 이 집안을 뒤흔들게 됩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건강과 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새벽 묘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지요. 시부모께 문안을 드리기 위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닳도록 해온 일이었습니다. 3년 내내 그래왔습니다. 바깥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정씨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인자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날은 달랐지요. 입술이 굳게 다물린 것이 마치 오래 벼린 말을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범은 어디 있느냐? 아직 방에 계신 줄 압니다, 어머니. 불러라 정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 박영준이 어젯밤 늦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깊었고 걸음이 흔들렸었지요.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영준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정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인사를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퍽 단정해 보였지요. 하나 정씨는 알았습니다. 저 단정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아 결정하였느냐? 예, 어머니. 오늘이냐? 오늘입니다. 정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으나 두 사람의 눈길이 한 번도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정씨를 불렀습니다. 정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거라. 네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나, 그 네 글자는 정씨의 3년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렸지요. 어머님, 이 집안의 씨를 잊지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다. 오늘부로 바깥의 며느리 자리는 없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첩이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소첩은 단 하루도. 3년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질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3년 동안 택이 한 번 없었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고 무엇이냐.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으로 어찌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한다 하겠느냐. 그것은 소첩의 탓이 아닙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서방님께서 소첩의 방에 오신 것이 혼인 첫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태기를 바라십니까? 사랑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인. 그가 처음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소.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소. 이 혼인은 처음부터 양가의 거래였을 뿐이오.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기생향란이었습니다. 볼록 솟은 배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박영준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왔느냐 어서 이리 앉아라. 정 씨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무릎 꿇고 문안을 드렸어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따뜻한 눈길을 저 여인은 들어서는 것만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향란이 곧 내 아들을 낳을 것이오. 박영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필요 없소, 부인. 필요 없다. 그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모처럼 깊이. 소월아. 시어머니가 여종을 불렀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월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정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지요. 저 계집의 짐을 싸서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 오늘 안으로. 마니. 소월이가 망설이며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소월아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 고요했기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지요. 반 시즌 후 정 씨는 바깥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하나 그것이 3년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박가 며느리 아닌가. 소박을 맞는다더니 정말이구나. 씨를 못 낳으면 여자가 아니지. 정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문이 닫혔습니다. 되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벗어난 골목 어귀에서 정씨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길목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나한 옥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25 남짓의 여인이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지요.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부인, 어디로 가십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월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이 길을 지나다 부인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을 안다고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셨지요. 정 씨는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압니다. 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부인. 정 씨는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곳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지요. 부인, 친정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 친정에서 부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전 친정아버지의 편지가 왔었지요. 소방 맞은 딸을 다시 드릴 수 없다는 말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정 씨는 세상에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이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영준과 그 집안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려 하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우선 편히 쉬실 곳이 필요하십니다. 정 씨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하나 정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월이 정 씨를 데려간 곳은 한양 성저심리 언저리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마당에 우물 하나. 하나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세상과 잠시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요. 정 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깥의 대문에서부터 참아온 것들이 이 낯선 방 안에서 한꺼번에 터졌지요. 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여 내왔습니다. 정 씨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물러나 앉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월은 찻잔을 손에 감싸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영의정 김상원 대감댁의 여종이었습니다. 영의정 댁에? 예. 어려서 팔려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고을의 수령이셨지요. 정적의 모함에 걸려 관직을 잃으시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갔지요. 그런 일이 영의정 댁에서는 제가 글을 읽을 줄 안다 하여 대감의 서찰과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소송, 재산 문제, 양반과의 은밀한 거래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속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되었소. 정 씨가 짐작하며 말하자 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댁 도련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월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를 겁탈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저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냈지요. 제가 훔쳤다는 폐물은 실은 도련님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부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대문 밖에 섰습니다. 월은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비리를 증거와 함께 대감댁의 친족 어른을 통해 사원부에 알렸고 그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일도 밝혀져 대감댁은 명예를 크게 실추당하였지요. 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증거가 함께였지요. 월은 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는 양반 하나의 눈짓만도 못하게 여기지요. 하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다릅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 제가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부인께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여인이고 여인의 말만으로는 관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라 함은 뒤에서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관아의 소지를 내고 법정에서 진술할 사람은 남자 어른이어야 합니다. 부인의 억울함을 함께 분노하고
우리가 준비한 증거를 앞에서 들이밀어줄 사람이요. 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인의 먼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부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움직여줄 어른이요. 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어머니의 오라비이신데 박가와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분이지요. 지방에 계시지만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조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 들었다고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느냐고. 그분이라면 됩니다. 월이 말했습니다. 당장 편지를 쓰십시오. 한양으로 올라와 달라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들고 앞에 서주실 것입니다. 정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월은 붓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인, 먼저 사실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박영준이 기생향난과 처음 내통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혼인한 지 석 달쯤 후부터였던 것 같소. 여종 소월이가 알려주었소. 향난이 임신하였다는 소문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석 달 전쯤입니다. 월이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난은 지금 임신 8개월 정도입니다. 한 달 안에 아이가 태어나겠군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월이 붓을 놓고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기생은 여러 남자를 상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이지요. 향난이 박영준만을 상대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박영준이 향난을 따로 빼내 집을 마련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석 달 전이라 들었소. 임신 소문이 돌 무렵과 일치합니다. 월이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영준은 자신의 씨라 굳게 믿고 있겠지요. 하나 그 믿음이 과연 사실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인은 박가의 많은 혼수를 가져가셨지요. 논 맞이기, 비단 20필, 은자 100냥이었수. 혼서지에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혼수는 며느리의 소유로 하되 박가에서 관리한다고 적혀 있었소. 월의 눈이 빛났습니다. 혼서지에 분명히 적혀 있다면 도리에 어긋난 쫓겨남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압박할 수 있습니다. 관아에서 혼서지를 들이밀며 반환을 요구하면 채통을 중시하는 박가로서도 쉽게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 시댁에서 순순히 돌려줄 리가, 순순히 받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관아의 눈이 박가를 향하는 순간 박가는 스스로 내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를 적으면서 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부인, 박영준과 부부로서 제대로 지낸 것이 단 한 번뿐이라 하셨습니까? 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인 첫날 밤뿐이었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으셨소. 그렇다면 부인은 의원에게 진찰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겠군요. 없소. 박가에서 부인을 성녀라 부른 것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단 한 번 부부의 연을 맺고 이후 3년간 아이가 없으니 성녀라 한다면 그것은 낭자한 억측이지요. 부인은 성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자신도 의심했습니다. 혹여 내가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가. 그 자책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한양의 허준 선생의 제자인 정의원이 있습니다. 내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지요. 그분께 부인을 진찰받게 하고 부인이 건강하다는 의안서를 받겠습니다. 그 의안서가 관가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의원 출신 의원의 의안서는 공문서에 준하여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월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향란의 과거를 파헤친다. 둘째, 박영준의 비리를 찾는다. 셋째, 부인의 건강을 증명한다. 넷째, 혼수 재산 반환을 압박한다. 다섯째, 외삼촌 어른을 앞에 세운다. 이 5가지가 갖춰지면 월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가는 무너집니다. 정 씨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당한 분노. 하겠소, 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싸우겠소. 그날 밤, 월은 늦도록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글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윽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월은 검은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한양에서 가장 큰 기생집인 취향루였습니다. 향란이 오래 머물던 곳이었지요. 취향루 앞에 서서 월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다락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주인마님을 뵙고 싶소이다. 거래 건의 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취향루의 주인 홍매화였습니다. 눈이 날카로운 여인이었지요. 한눈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거래라니, 박영준 도련님에 관한 정보를 사고 싶습니다. 홍매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인지 흥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정씨 부인의 지인입니다. 박영준에게 억울하게 쫓겨나신 분의 사정을 아십니까? 홍매화가 팔짱을 꼈습니다. 향란이 그 계집애 때문에 우리 집이 입은 손해를 아시오? 그 애가 우리 취향루 최고의 기생이었소. 박영준이란 자가 와서 제 마음대로 데려갔지 뭐요. 보상은커녕 행패를 부리고 갔소. 그렇다면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월이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냈습니다. 홍매화의 눈이 은자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향란의 거래 장부입니다. 그녀가 임신하기 전 3달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매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나도 그 건방진 자가 꼴 보기 싫었소. 따라오시오. 안쪽 깊은 방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홍매화가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하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증거가 되니까. 월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12월 초닷새, 향란, 박영준 도련님. 12월 초엿새 날, 향란, 김진사. 12월 초하흐렛 날, 향란, 박영준 도련님. 12월 보름날, 향란, 이진사. 12월 여엿새 날, 향란, 박영준 도련님. 12월 스무날, 향란, 최부자. 정월 초이틀, 향란, 김진사. 향란은 박영준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진사와 최부자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김진사와 최부자는 누구입니까? 김진사는 전옥서 관리고 최부자는 종로에서 큰 객주를 운영하는 자요. 월은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주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은자 5냥이 더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베껴가도 되겠습니까? 은자 10냥이 또 오갔습니다. 홍매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단 이 일은 비밀로. 월은 2시간 동안 장부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베껴 적었습니다. 향란이 임신 가능한 시기에 박영준 외에 2명의 남자와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날짜와 이름이 명기된 기록이었습니다. 박영준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의 씨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서로 남았습니다. 취향구를 나서며 월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월은 바가의 뒷담 아래를 찾았습니다. 이웃 담장에 기대어 잠시 기다리자 뒷문에서 물통을 든 소월이가 나왔습니다. 소월아. 낮은 목소리의 소월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월이라고 한다. 정씨 부인의 친구다. 마님의. 소월이의 얼굴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은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쫓겨나시던 그 모습이 눈에 밟혔어. 안전한 곳에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월은 소월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월아, 내가 정말 정씨 부인을 위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소월이는 눈물을 닦으며 월을 올려다봤습니다. 저요? 저 같은 게 뭘? 도련님의 방을 살펴볼 수 있겠니? 도련님이 없는 사이에 편지나 문서 같은 것이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내게 소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들키면 저도 쫓겨나요. 들키지 않게 도와줄게. 월은 소월이의 손에 은자 2냥을 쥐어줬습니다. 이 돈이면 이 집을 나가더라도 한동안 살 수 있다. 두려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 소월이는 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마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셔서 단 한 번도 성질을 내지 않으셨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모질게 대해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슬펐어요. 월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해볼게요. 소월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대신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박영준이 술에 취해 잠든 자씨가 지난 후 소월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도련님 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이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월이는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하나하나 살폈지요. 처음 눈에 띈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긴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박영준은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200냥이었지요. 소월이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채권자의 이름, 날짜, 금액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때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준 형님께 지난번 부탁드린 관직 청탁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금자 50냥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직 청탁 금자 50냥 이것은 매물이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은 나라의 법으로 엄히 금한 중범죄였습니다. 소월이는 문서를 제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져가면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대신 편지에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고 발신인의 이름과 날짜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뒷담 너머에서 기다리던 월이 소월이를 맞이했습니다. 월 언니 기억했어요. 빈 문서와 편지 내용을요. 소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낱낱이 말했습니다. 채권자 이름, 빚의 액수, 편지를 보낸 자의 이름과 날짜. 월은 소월이가 말하는 동안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월의 얼굴에 처음으로 확신의 빛이 어렸습니다. 잘했다. 소월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정말요? 제가 가져오지 않아도요?
그래. 내가 기억해서 전해준 것과 나중에 바깥쪽에서 그 문서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내세우면 된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막을 수 있어. 월은 소월이의 어깨를 꼭 감쌌습니다. 다음 날, 월은 정 씨를 데리고 한양 북쪽 골목 깊이 자리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정 의원 허준 선생의 제자이자 한때 내의원에서 일한 이였습니다. 허름한 간판 뒤로 오래된 의서들이 가득 쌓인 방이 보였습니다. 정 의원은 정 씨를 오래 살펴봤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보는 것이 깊었지요. 진찰을 마치고 나서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매우 건강하십니다. 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인의 몸에는 아이를 갖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시지요. 정 의원은 붓을 들어 의안서를 쓰기 시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혼인 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며 부인의 체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안서를 받아든 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원을 나서며 정 씨는 멈춰 섰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녀가 아니었구나. 그 말을 하면서 정 씨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씨를 못 낳는다, 성녀다, 하늘의 벌이다. 그 말들이 쌓여 어느 순간에는 정 씨 자신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된 몸인가, 라고. 부인 월이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깥에서 부인을 성녀라 부른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박영준이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부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어째서 그런 짓을? 향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준은 처음부터 부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었고 혼수가 탐났을 것입니다. 하나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향난에게 있었지요. 부인을 쫓아내기 위해 성녀라는 이유가 필요했고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부부의 연을 끊어온 것입니다.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슬픔이 아닌 다른 것이 눈 안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지요. 가겠소, 정 씨가 말했습니다. 싸우겠소. 사흘 후 바깥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 씨가 월의 집에 머문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박영준의 신복 하인이 그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번갈아 가며 지켰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친정아버지에게 편지가 갔습니다. 박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귀가의 딸이 박가를 상대로 소동을 일으키려 하오. 이를 막지 않으면 귀가의 명예도 함께 더럽혀질 것이오. 협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즉각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아버님의 전갈입니다. 박가와 맞서려는 생각을 당장 그만두라 하십니다. 딸이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집안의 수치인데 송사까지 일으키면 우리 집은 더 이상 한양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하십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박가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아가시오, 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드리시오. 이번 일은 딸이 혼자 감당하겠다고. 가문의 누가 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나 억울함을 참고 살 생각도 없다고. 신복이 황당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월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인.
두려운 것은 사실이오. 정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학 이미 잃을 것이 없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월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월이가 담 너머로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월 언니, 큰일 났어요. 소월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련님이 방안 문서를 누군가 건드린 것 같다며 하인들을 모두 불러 세웠어요. 누가 방에 들어왔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 소월이를 의심하지는 않느냐? 아직은요. 하나 하인이 여러 짓지 않으니 곧 좁혀질 것 같아요. 월은 즉각 판단했습니다. 소월아, 오늘 밤 그 집을 나가라. 짐 챙길 것 없다. 몸만 나와라. 하나 갈 곳이 여기로 와라. 그날 밤 소월이는 밖가를 나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가 직접 들여다보고 기억해 전해준 내용, 그리고 밖가의 문서들이 아직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둘을 합치면 외삼촌 어른이 관아에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갖춰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월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향란의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를 증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생집 장부는 있었지만 향란이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월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취향루의 홍매화가 한말 김진사는 전옥서 관리라고 했습니다. 전옥서는 한양의 감옥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관리가 기생집을 드나들었다는 것은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월은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 월이 취향루 장부 이야기를 꺼내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무슨 보리리오. 눈이 작고 입술이 얇은 사내였습니다. 겁이 많아 보였지요. 나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월이 말했습니다. 향란이라는 기생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건 사사로운 일이요. 예, 그러나 그 사사로운 일이 지금 법적 문제로 번지려 하고 있습니다. 향란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두고 밖가에서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 일과 관계없소.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건 취향루에서 일어난 일이고 향란이 임신 가능한 시기와 겹칩니다. 김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사님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향란이 박영준에게 가기 직전 그녀가 여러 남자를 상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소. 김진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향란은 그 무렵 돈이 필요했소. 밖가에서 집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요. 그 전까지는 여러 사람을 만났소.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서면에는 김진사님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실 확인서로만 쓰겠습니다. 김진사는 오래 고민하더니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향란이 박영준과 단독으로 만나기 이전 취향루에서 여러 손님을 상대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도 명기되었습니다. 월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단서는 넷이 갖춰졌습니다. 기생집 장부 사본, 김진사의 확인서, 소월이의 증언을 받아 적은 기록, 정의원의 의안서. 이제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월이 찾아간 곳은 정 씨의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정 씨의 외삼촌 윤진사는 보름 전에 한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조카가 억울하다는 것은 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소.
윤 진사는 월이 내민 기록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요?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입니다. 윤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가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 조카를 버리려 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겠소. 윤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관아의 소지를 내는 것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내가 하겠소. 당신이 뒤에서 준비한 것을 내가 앞에서 들이밀면 되는 것 아니오. 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그러나 박영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서가 건드려진 것을 알아채고 소월이가 집을 나간 것도 알아차린 박영준은 더 큰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성부 판관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라는 여인의 외삼촌이라는 자가 박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요. 그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자가 있으니 미리 접수를 막아주시오. 판관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나 박영준이 은자를 챙겨 보내자 태도가 흐릿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뜻밖의 경로로 월에게 전해졌습니다. 취향루의 홍매화였습니다. 당신이 일을 벌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박영준이 판관에게 손을 썼다고 하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살았겠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다 보이오. 홍매화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알려주는 거요. 박영준이 나쁜 놈이니까. 월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성부 판관이 박영준 편이라면 소지를 한성부에 제출해도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진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른, 한성부가 아니라 형조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형조로요? 박영준의 뇌물수수는 민사가 아닌 형사 사안입니다. 형조는 한성부보다 위계가 높고 한성부 판관의 사적인 개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 형조는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증거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형조는 증거로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윤 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믿겠소. 그날 오후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향란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가에서는 아들이라며 잔치를 벌인다 했습니다. 박영준은 그 아이가 자신의 장자라 여기며 이제 정 씨와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소식이 정 씨에게 전해졌을 때 정 씨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영준의 씨인지 곧 밝혀질 것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월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달라졌다. 쫓겨나던 날 밤 대문 앞에 홀로 서 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형조의 소지를 제출한 다음 날 한양이 술렁였습니다. 여인의 외삼촌이 박가를 상대로 조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놀라워했고 장터에서는 수군거렸으며 안악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어이 소송을 걸었다더냐? 소박맞은 여인 편에 서줄 어른이 있었단 말이냐? 박가에서 역으로 소지를 제출했다 하지 않느냐? 이 마지막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영준은 형조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정씨 측에서 박가 하인을 꿰어 기밀 문서를 엿보게 하였다. 소월이는 박가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다. 소월이를 끌어들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소월이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쟤 때문에 부인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닌지. 아니다, 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월이가 한 일은 문서를 훔친 것이 아니다. 방에 들어가 내용을 기억해온 것이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박가의 문서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도둑질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저 같은 여종의 말을 증거가 있으면 여종의 말도 증언이 된다. 월은 소월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우냐?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월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법정이 열리기 전날 밤. 월은 혼자 앉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생집 장부 사본 김진사 확인서. 소월이의 증언 기록 정의원 의안서. 네 가지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 촛불을 끄고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준의 신복 하인이었습니다. 홀로였지요. 담장 아래를 서성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담장 아래 마른 풀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월이 정 씨를 깨웠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정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불을 놓으려 합니다. 정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증거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돌아보니 담장 아래에서 불씨가 커지고 있었지요. 도망쳐라. 이웃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이웃의 노력으로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월의 집 담장 한쪽이 타고 방 한켠이 그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박영준의 신복이 불을 놓으려 했다는 목격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웃 사람 셋이 직접 보았습니다. 윤 진사는 다음 날 아침 형조에 이 사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박영준의 신복이 불을 질러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이것이 5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당일 형조 대청의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명문가 며느리가 소박을 맡고 그 외삼촌이 시댁을 상대로 송사를 벌인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어기까지 가득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직접 심리를 주재하였지요. 피고석에는 박영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기생향란이 앉았습니다. 박영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원고석에는 윤 진사가 앉았습니다. 그 뒤쪽에 정씨와 월, 소월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윤 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서 대감 소인은 원고 정씨 부인의 외삼촌 윤아무개라 하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조카의 한을 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윤 진사는 정의원의 의안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그의 뒤에 선 월이었습니다. 윤 진사가 판서를 향해 말할 때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월이 낮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지요. 마치 장수와 참모처럼. 정씨 부인은 내의원 출신 정의원 선생의 진찰 결과 완전히 건강하며 임신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박영준이 혼인 첫날 이후 단 한 번도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준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3년 동안 택이 한 번 없었는데. 어머님 박영준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하나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윤 진사는 기생집 장부 사본과 김진사의 확인서를 나란히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취향루의 거래 장부 사본입니다. 향란은 임신 가능한 시기에 박영준뿐 아니라 여러 남자를 상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취향루를 이용한 자의 확인서로도 뒷받침됩니다. 향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 아이는 도련님 아이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서의 냉정한 물음에 향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윤 진사가 소월이의 증언을 담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준은 도박으로 200냥에 달하는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직 청탁의 대가로 금자 50냥을 받은 뇌물수수 사실도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자의 이름과 날짜가 분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형조 판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뇌물수수라 이것은 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범죄로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입니다. 윤 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박영준의 신복이 원고 측 거처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 증인 3명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 한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증거가 박영준의 자신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박영준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부 판관에게만 손을 썼지 형조와 이웃 목격자까지는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고 박영준, 형조 판서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에 반박할 것이 있는가? 박영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박가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그 법정에서 증거 하나하나가 박영준을 애워쌌습니다. 하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이 남아 있었지요. 판서가 망치를 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두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요. 피고석에 앉은 향난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 분명했습니다. 소녀는 취향로에서 향난과 함께 일하던 개화라 하옵니다. 판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들어섰느냐? 향난이 낳은 그 아이에 대해 아를 것이 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향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개화야 향난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개화는 향난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향난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겼을 때 향난이 소녀에게 한 말입니다. 개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씨인지는 몰라도 박도련님이 집을 마련해 줬으니 그쪽으로 가겠다. 도련님은 워낙 아이를 원하니 내 말을 믿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순간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박영준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향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개화, 이 배신자, 내가 너를 조용히 하라. 판서의 목소리가 대청을 흔들었습니다. 박영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향난을 바라봤습니다. 향난, 도련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개화가 거짓말을. 향난 박영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낮고 어두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씨가 맞느냐? 향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영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 씨를 쫓아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내세웠습니다. 뇌물을 쓰고 빚을 졌습니다. 향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제 법정 한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윤 진사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월이 종이를 건네주었고 윤 진사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판서 대감, 마지막으로 아를 것이 있습니다. 윤 진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준은 처음부터 정씨 부인을 쫓아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향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인과 부부의 연을 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성녀라는 누명을 씌워 내쫓았습니다. 그것은 혼인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며 부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며 혼서지에 명기된 약속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진사는 돌아서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는 그 눈길을 받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3년의 세월이, 3년의 인내가, 3년의 고통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리고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는 긴 침묵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본 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겠노라. 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첫째, 정씨 부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박씨 가문은 정씨 부인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명한다. 둘째, 정씨 부인의 혼수 재산을 혼서지의 약속에 따라 즉시 반환하라. 셋째, 박영준은 정씨 부인에게 배상으로 은자 300냥을 지급하라. 넷째, 박영준의 뇌물수수건은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관련자 모두를 조사하라. 다섯째,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영준의 신복을 체포하라. 망치가 3번 내려쳤습니다. 탕탕탕.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박가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박영준은 곤장 40대에 영구 관직 등용 불가함을 당했습니다. 도박 빚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이 연일 박가 대문을 두드렸고 한때 명문이라 불리던 집안은 불과 한 계절 만에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향란은 박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간 향란은 다시 취향루로 돌아가려 했지만 홍매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향란은 아이를 안고 한양 변두리로 사라졌습니다. 박영준은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마주하며 무릎을 꿇고 오열했을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정 씨는 혼수 재산 전부와 배상으로 준 300냥을 되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 씨는 한양 안쪽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솜씨를 살려 비단 가게를 열었지요. 안목이 좋았습니다.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정 씨의 비단 가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을 때 정 씨는 재혼하였습니다. 한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몇 번 낙방한 가난한 선비였지만 그리 깊고 사람이 따뜻했습니다. 정 씨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청혼한 사람이었지요. 부인의 과거는 부인이 강해진 이유입니다. 그 말이 정 씨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로부터 2해 후 정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정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씨를 못 낳는다 했습니다. 성녀라 했습니다. 하늘에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장터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박영준이었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름기 없는 얼굴, 낡은 옷. 한때 자신을 내쫓던 그 당당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움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 씨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요. 월도 웃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넓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인들, 증거도 없이 누명 쓴 여인들. 그 모임에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월이었지요. 하나 앞에 나서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선 남자 어른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힘이 월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방 맞은 며느리가 천재 여종의 지혜로 억울함을 풀었다는 이야기는 한양의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이런 말이 붙었지요. 그 여종은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바로 증거였다. 억울함이 억울함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노가 분노로만 남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가는 가문의 채통을 내세웠으나 정작 그 집안을 무너뜨린 것은 스스로의 탐욕이었습니다. 권위는 증거 앞에 무너집니다. 거짓은 시간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정 씨는 아무것도 없이 대문을 나섰으나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힐링 야담은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